이렇게 수학과, 수리과학과에 와서 여러분들 앞에서 발표를 하게 돼서 굉장히 큰 영광이고 그다음에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저희는 학교 다닐 때도 수학과와 같은 건물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들리는 소문으로 확인해보지 못했는데 수학과 콜로키움은 가면은 이런 프로젝터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고 칠판에 저 끝에서 시작해서 맨 끝에 네모 딱 치면서 다 끝난다. 그렇게 들었는데 오늘 저는 그렇게 준비를 못했고요. 그렇게 준비를 못했고 그렇게 이제 아주 엄밀한 이야기보다는 어차피 뭐 저희 물리학과에서 한다고 해봐야 수학 하시는 분들 앞에서 이제 번데기 앞에서 주름잡는 게 될 테니까 아예 좀 다른 측면에서 다른 방향에서 어떻게 요즘 통계물리 하시는 분들이 그 다양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이해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제 자그마한 결실들이 요즘 어떻게 맺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처음에 좀 일반적인 이야기, 그 다음에 한두 가지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한 3가지 정도 준비를 했는데 한두 가지 정도 실제 그래서 뭘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제가 네트워크, 그래서 키워드는 이제 저희 네트워크이고, 네트워크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이제 지난 10년 동안 통계물리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뛰어들어서 많이 한 일인데, 그것이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인간 생물학, 휴먼 바이올로지와 그다음에 의학, 메디슨까지 어떻게 그것이 적용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제가 다른 예로 사회학, 그다음에 등등 다양한 현상에 특히 이제 인간의 행동, 그리고 인간의 비헤이비어에 관한 현상에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제 지난 20세기 사람들이 많이 이제 20세기는 물리학의 시대였다. 그만큼 이제 20세기에 물리학이 중요한 발견들을 많이 했고 물리학의 이론들이 잘 정리도 됐고 그것을 이용해서 굉장히 우리 생활에 유용한 그런 발견들을 이제 많이 해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리학이 공부하는 이 세상을 공부하는 이제 학문이라고 저희는 이제 감히 말씀드리는데 그것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대상이 무엇이냐라고 하나하나 뜯어 살펴보면 아주 작은 대상, 여기 원자 하나, 그 다음에 그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 또 그것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요즘 스트링이라고 부르는 그런 입자들에서부터 크게는 우주, 우리가 살고 있는 갤럭시, 더 나아가서 유니버스까지 이제 물리학에서 다루는 대상인데 문제는 이제 그 중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미터 정도의 랭스 스케일에서 일어나는 현상, 미터, 킬로미터 스케일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해하는 것은 훨씬 어렵다는 거죠. 아주 작거나 아주 크면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좋은 이론들이 우리가 갖고 있지만, 퀘스천은 그러면 이 중간에 일어나는 일이 이 양극단에서 일어나는 일의 심플 인터폴레이션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고요. 그럼 이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의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그것들이 굉장히 복잡한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잡계라는 이런 키워드가 20세기 말부터 이제 여러 군데에서 여러 컨텍스트에서 많이 등장을 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데 있어서 복잡계에서의 중요한 중요한 이제 키워드는 뭐냐? 그것이 굉장히 다양한 것들로 이루어진 시스템이고,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사람들의 모임인데 이게 이제 어떤 소사이어티라고 보면 형형색색의 굉장히 다른 모양과 그다음에 이 성질을 갖는 그런 개체들이 이 어떤 시스템을 이루고 있고, 인터넷, 여기 보이시는 인터넷도 굉장히 다른 아키텍처, 다른 성능을 가진 라우터들이 보이고 또 다른 컨텐츠를 갖는 그런 웹페이지들이, 웹사이트들이 모여있는 그런 아주 복잡한 헤테로지니어스한 그런 시스템이죠. 셀의 입장에서 라이프 사이언스, 이 생명 현상의 기본이 된다고 생각하는 셀의 입장에서도 이 셀 안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복잡한 구조가 있고 그것을 이루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컴포넌트들이 있고, 그것들이
아주 또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떤 하나의 셀이라는 단위를 이루고 그것이 개개의 이 컴포넌트의 성질에서 단순히 익스트라폴레이트 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성질과는 다른 생명이라는 아주 유니크한 이머전트한 그런 프로퍼티를 보인다 하는 것이 이제 컴플렉스 시스템의 중요한 점이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그래서 이 굉장히 복잡하다, 헤테로지니어스하고, 그다음에 다이버스하고, 그다음에 또한 이제 이 헤테로지니어스하기 때문에 그 개체들이 굉장히 스페시픽하고 그 개체들 사이의 인터랙션 또한 굉장히 스페시픽하고 하이 스페시피시티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 헤테로지니티, 다이버시티, 스페시피시티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내용이 되겠죠. 우리가 이 서로 다르다는 것, 다양하다는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지만 그 시스템의 비헤이비어를, 성질을 이해할 수 있다면 세상이 굉장히 복잡해질 거예요. 물리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찾고자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다양한 복잡한 시스템들이 보이는 현상에 어떤 유니버설, 보편적인 그런 현상이 있느냐, 보편적인 캐릭터가 있느냐, 유니버살리티 또는 질서가 있느냐, 레귤러리티 또는 단순함이 그 안에 또 숨어 있느냐, 심플리시티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 나가겠다 하는 것이 통계 물리, 특별히 이제 통계 물리 쪽에서 복잡게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큰 고울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런 아주 스페시픽한 다양함을 실제로 고려를 해서 이제 어떤 시스템이 어떻게 아주 자세하게 비헤이브 할 것이냐라는 것을 예측하는 데는 이제 이런 다양성들을 고려하는 것이 물론 중요한데요. 그런 이제 버텀업 어프로치를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좀 더 전체 시스템 레벨에서 그것들의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통적인 패턴이 있느냐 하는 걸 볼 때는 그런 탑다운 어프로치에서는 이런 유니버살리티, 레귤러리티즘을 이제 우리가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밝혀보는 것이 요즘 통계 물리학의 주된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이제 최근 한 10년 동안 주되게 사용된 도구 중에 하나가 소위 이 컴플렉스 네트워크, 복잡 네트워크 이론이라는 것인데요. 또는 네트워크 과학이라고 좀 더 넓게 물리 또는 수학을 한정짓지 않고 넓게 부르곤 하는데 결국에는 이런 복잡한 시스템을 간단한 그래프로 abstract, 추상화를 해서 이 그래프의 성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뽑아내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이제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면 다시 원래 시스템, 복잡한 시스템으로 돌아가서 그것의 성질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어떤 녀석들이 어떻게 누가 누구와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인터커넥션의 커넥션의 스트럭처, 구조에만 이제 우선은 관심을 갖자는 거고요. 왜냐, 이 컴포넌트들이 굉장히 다이버스하다, 굉장히 헤테로지니스하다는 건 그건 무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개개의 구성원의 아이덴티티보다는 그것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구조만이 이제 중요해지기 때문에 사실 뭐 대상이 그렇게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임이냐, 또는 이제 뭐 바이오멀레큘들의 모임이냐, 또는 컴퓨터들의 모임이냐, 중요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제 다양한 학계의 분석 도구로서, 다양한 시스템의 분석 도구로서 이제 적합하게 된 거고요. 물론 이 그래프, 이 네트워크 티어리라는 것의 이 지렁이 조상을 생각해 보면 그래프 티어리라는 것이 물론 수학에 있었습니다. 그 오리진을 이제 쫓아 들어가면 이제 오일러의 이 다리 문제, 토폴로지가 시작됐다고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있는 그 다리 문제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런 뭐 아주 복잡한 문제는 아니지만 복잡한 문제를 노드와 그것들이 링크로 이렇게 우리가 단순화시킴으로써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그래프의 구조와 성질을 통해서 우리가 그 풀려고 하는 문제에 대한 어떤 솔루션을 찾아 나간다 하는 그런 아이디어는 이제 이미 한 300년 전에 사람들이 부터 이제 디벨롭된 그런 아이디어인 거죠. 그것이 20세기에 와서 좀 더 이제 활발하게 소위 이 랜덤 그래프 이론이라는 것이 이제 많이 연구가 됐죠. 이제 수학하시는 분들이 연구를 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나온 이론은 우선 실제로 세상에 존재하는 네트워크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니까 그것들이 이런 노드들이 그냥 랜덤하게 연결되어야겠다. 그들이
확률 P로, every pair가 확률 P로 그냥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연결되어 있다. 랜덤하게. 그랬을 때 나타나는 이런 그래프 구조를 통해서 그 구조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한 60년대 초부터 특히 이제 폴 에르두시라는 유명하신 수학자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연구가 됐습니다. 좋은 점은 이 모델의 좋은 점은 이제 풀 수 있다는 거고요.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간단해 보이지만 푸는 게 뭐 제가 들여다 보기에는 아주 수학적으로 이제 리거러스하게 풀기에는 아주 뭐 만만한 물건은 아니었지만 어쨌건 간단하고 이제 솔버블 하지만 문제는 이제 저희 이제 물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문제는 이것이 실제 네트워크, 세상에 존재하는 실제 네트워크가 이런 랜덤 네트워크일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이제 그럼 실제 네트워크의 성질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 키워드를 오늘 이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그 세상이 만들어내는 네트워크는 이제 좁은 세상이다 하는 좁은 세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6 degree separation 6단계 분리 법칙이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결국에 이제 세계의 모든 한 70억 정도 사람이 있네요 지금. 그 사람들이 몇 단계, typically 지금 뭐 6라고 딱 규정을 했지만 뭐 그 6가 아니어도 뭐 7일 수도 있고 뭐 5일 수도 있지만 그럼 몇 단계만 거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연결이 된다. 세상은 only 6 degrees of separation 밖에 없다. 하는 것이 실제로 사회학자들의 실험에 의해서 물론 이제 미국 안에서 일어난 실험이지만 그것이 밝혀졌고 최근에는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 전 세계 차원에서 이 6 degrees of separation에 실제로 그런가에 대해서 실증하는 연구가 물론 있었습니다. 그거 이제 비슷한 예로 이제 수학 커뮤니티에서 LC 넘버라는 것이 있는데 LC 넘버가 뭐냐면 내가 논문을 이제 이 수학적인 논문을 씀으로 해서 그 공저자 릴레이션십 논문을 같이 쓰면 이제 그 사람을 알겠죠. 그런 수학 논문을 같이 쓰는 것을 알고 아는 것을 통해서 LC와 몇 번 스텝 만에 연결될 수 있는가. 제 경우에는 4번이었습니다. 제 지도 교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다른 분을 통해서 그분이 또 다른 분을 통해서 그분이 폴 LC와 같이 논문을 쓰셨기 때문에 저희 이제 LC 넘버는 1, 2, 3, 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폴 LC라는 분을 전혀 몰랐고 이런 일을 하기 전에는 저하고 뭐 제너레이션도 완전히 다르고 이분은 뭐 제가 이런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스텝 안에 이제 이런 커넥션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세상이 참 좁다. 스몰 월드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결국에 그것이 수학적으로 얘기하는 바는 이 네트워크의 랭스 스케일이 뭐 우리가 다이아미터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민 세퍼레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 것이 결국에 네트워크의 노드의 개수에 로가리즘릭하게 디펜드한다. 또는 더 슬로우하게 디펜드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n이 커도 그 네트워크 안에 있는 그런 이 랭스 스케일, 이 세퍼레이션의 티피컬한 스케일은 매우 작게 된다. 로가리즘릭하게 작게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제 유클리디안 레티스에서 이렇게 파월로 디멘저널리티의 1/d 이렇게 디펜드했던 거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스몰 월드라고 부르고. 그러면 이제 세상이 좁기만 하면 되느냐. 좁은 세상이라는 이야기는 랜덤 네트워크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랜덤 네트워크에서도 랭스 스케일이 로그 n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실제로 90년대 말에 99년에 월드와이드 웹을 가지고 실제로 그 월드와이드 웹 네트워크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봤더니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작은 포션이지만 보시면 굉장히 많은 수의 웹페이지와 연결되어 있는 이런 링크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링크들이 노드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 노드가 가지고 있는 한 노드가 가지고 있는 링크의 수, 그것을 이제 그래프 이론에서 디그리라고 하는데 그 디그리가 네트워크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의 분포를 봤더니 이런 파월로 디스트리뷰션 k to the 마이너스 갬마승으로 이제 디케이, 파월로로 디케이하는 이제 로그 플러스에서 이게 스트레이트 라인으로 디케이하는 그런 플러스를 얻었고 그 얘기가 뭐냐면 이런 허브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 허브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 허브의 존재는 그
좀 전에 그 랜덤 그래프에서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었고, 그래서 이 두 분이 이 일을 이제 리포트하면서 우리가 랜덤 그래프 이론으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네트워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클래스의 네트워크를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기본적으로 디그리 디스트리뷰션이 이런 파월로 형태를 갖는 것이어야 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이다라고 부르자.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의 중요한 점은 이제 허브이 존재한다는 거죠. 허브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웹에서 시작된 것이 우리가 그 이후에 이제 데이터를 점점 얻어나가면서 뭐 인터넷의 실제 라우터들의 넷, 그 다음에 사람들 사이의 네트워크, 그 다음에 그 셀 안에서 일어나는 몰레큘 사이의 그 인터랙션, 바인딩을 가지고 디파인되는 네트워크, 그런 것들을 쭉 이제 데이터를 찾아보면 보게 될수록 그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랜덤 네트워크, 아까 LC와 레니가 제안했던 랜덤 네트워크보다는 이런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 파울로 디그리 디스트리뷰션을 갖는 그런 네트워크임을 알게 됐고,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이 허브, 세상에 존재하는 네트워크는 완전히 그런 민주적으로 모두 다 비슷한 디그리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런 허브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인터넷에도 허브이 존재하고 소셜 네트워크에도 허브이 존재하고 허브이 존재하는 그런 네트워크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요 일이 나오고 나서 굉장히 그 통계물리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 일을 달려들기 시작했는데, 그 왜 그러냐면 통계물리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러니까 통계물리 학자들이 지나가다가도 딱 그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이 파월로입니다. 이 파월로가 어떤 그 물리 시스템에서 등장을 하냐면, 예컨대 물이 끓을 때 물이 끓어서 이제 수증기가 되죠. 또는 이제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죠. 그런 현상을 물질의 상이 바뀌는 현상, 그래서 상전이라고 하는데, 그런 상전이가 일어나는 딱 포인트, 그런 상전이가 딱 일어나는 포인트에서 티피컬하게 어떤 물리 변수가 이렇게 그 익스터널 파라미터에 대해서 파월로로 디펜드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 지난 20세기 후반부에 통계물리에서 그런 상전이를 연구하는 것이 통계물리에서 굉장히 핫 토픽이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제 조건반사 같은 게 생겨서 이 파월로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통계물리학자들은 이제 이거 우리 거 아니야? 하고 이제 달려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99년에 이 페이퍼가 나온 이후에, 사실 이 바라바시라는 분도 원래 통계물리를 하시던 분이고요. 그 이후에 통계물리학자들이 막 밀려들기 시작해가지고 지난 10년 동안 거의 한 2,000편 넘는 페이퍼를 쏟아내었죠. 그래서 이제 이 페이퍼가 거의 2,000번 넘게 이제 사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일을 많이 하게 됐고, 그 일에는 좀 더 수학적인 일, 어나리틱한 계산에 관련된 일, 이런 디그리 디스트리뷰션을 갖는 그런 네트워크의 일반적인 구조적인 성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일들도 굉장히 많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러면 실제로 뭐 이러한 그 실제 네트워크들이 이런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의 모양을 보인다면 그것이 함의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리고 또 어떤 다른 네트워크들이 그런 성질을 보이느냐 하는 것에 대한 좀 더 이 어플리케이션 쪽의 바이어스 그런 일들도 역시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첫 번째 부분보다는 두 번째 부분, 좀 더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그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복잡한 일들을 어떻게 저희가 관측하고 그 결과를 해서 어떤 아주 간단한 그 유니버설리티 또는 레귤러리티 같은 것들을 뽑아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예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모두에 이제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제가 관심을 요즘 가지고 있는 시스템, 공부하고 있는, 들여다보고 있는 시스템들을 쭉 모아놓고 보니까 공통되는 점이 사람에 관련된 거라는 거였어요. 예를 들면, 이제 사람을 보면, 이제 사람 몸속에 가장 뭐 기초적인 그런, 단위라고 할까요? DNA가 있죠. DNA는 뭐 수백억 개, 수조 개 정도 되는 그런, 베이스 페어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심볼의 시퀀스로 이루어져 있죠. 그 굉장히 그 숫자가 많은
그 숫자가 많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복잡한 그 정보를 많이 품고 있는 거고요. 그런 이제 DNA가 몰레큘들, 프로틴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다른 이제 바이오 몰레큘들과 어떤 셀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그 셀이 모여서 어떤 조직을 만들고 기관을 만들고 그것이 다 모여서 어떤 개체, 사람이라는 개체를 만들고 그 개개인 이 사람들의 개체가 모여서 사회를 만들고 그 사회가 모여서 나라를 만들고 그 나라가 모여서 이 지구 생태계, 그다음에 뭐 지구 경제계라는 이제 시스템을 만듭니다. 지금 한 5개 정도 레벨을 보여드렸지만 그 레벨 각각이 굉장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 레벨 각각이 어떤 하이러키를 갖는 그런 구조이지만 각각이 굉장히 나름대로의 복잡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 물리학자 입장에서 여기 이 DNA 예를 들면 DNA의 이론을 통해서 이 경제계 이론, 경제계의 비례를 프리딕트하는 그런 어떤 뭐 theory of everything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수준에는 다다르지 못하고 또 그것이 가능할지도 사실 의문이고 이런 다양한 레벨에서 나타나는 이런 복잡계 현상은 각각의 어떤 현상들이 실제로 복잡하지만 그 안에 질서가 들어가 있고 하는 것을 이제 밝히는 그래서 이 레벨 바이 레벨 오늘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이제 이런 지인 또는 그 질병 그 레벨, 그러니까 서브 인디비주얼 레벨, 그 다음에 소사이어티 레벨, 그 다음에 또 인디비주얼 레벨, 뭐 이런 몇 가지 이 레벨에 대해서 거기에서 나타내는 그런 복잡한 현상의 어떤 패턴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말씀드리고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제가 쓰는 툴은 뭐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통계물리에서 많이 쓰는 기존의 통계물리에서 다른 이제 실제 물리계 머티리얼계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던 이따가 소개해 드리겠지만 뭐 스케일링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크리티컬리티라는 개념, 그 다음에 네트워크, 그 다음에 프랙탈 뭐 등등의 개념, 수학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하고도 많이 겹치는 게 있지만 이제 저희 나름대로 그것을 이제 쓰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어떤 잣대로 봤을 때 이 다양한 레벨에서 일어나는 그런 복잡한 현상들이 간단한 유니버설한 그런 패턴들이 존재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로 유전자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이제 질병의 레벨에서 어떤 패턴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를 이제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말씀드릴 텐데요. 그러면 이제 왜 우리가 병을 생각하는데 네트워크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느냐?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병과 네트워크라는 것이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측면은 그 병이라는 게 일어나는 현상이 오리진이 무엇이냐? 그 오리진이 몸 안에서 뭔가가 잘못되는 건데, 근데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기본적으로 그 바이오 몰레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컴포넌트들의 네트워크가 만들어내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병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병의 기작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잘못돼서 그 병이 일어나는 걸 알아야 되고, 무엇이 잘못됐을 때 그 무엇에 해당하는 것이 어떤 하나의 컴포넌트가 자라가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스템, 그것이 속해 있는 네트워크의 측면에서 그 네트워크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 이미 2000년이면 이제 아까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 나온 지 바로 다음에죠. 그 네트워크라는 것이 복잡계 이해에 중요하다라는 그런 사람 것 얘기하고 이제 바로 이 세 분은 이제 암 연구의 의학자분들이고 암 연구에 거의 뭐 노벨상을 칸에 만회하시는 그런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인데 그분들 쪽에서 이미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PFP3 네트워크라는 건 PFP3라는 게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입니다. 이 유전자가 이제 잘못되면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유전자죠. 그분들이 이제 평생을 거쳐서 이제
공부하신 유전자인데, 그것이 어떻게 이제 암의 기전에 영향을 기여를 하느냐라는 걸 연구를 할 때, 기존에는 이제 이 단백질 하나, 얘가 어떤 바이오케미스트리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뭐 그것이 어떻게 매니플레이 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에 포커스가 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네트워크를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P53가 다양한 컴포넌트들과 인터랙트하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루어지는 이 복잡한, 뭐 이거는 2000년대에 알려졌던 거고, 지금은 훨씬 이제 더 복잡해졌죠. 그 다른 컴포넌트들을 더 알아냈기 때문에, 그것이 속해 있는 네트워크가 어떻게 잘못되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질병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질병을 이해하는데 네트워크라는 키워드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질병, 몸속에 있는 네트워크 역시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애초에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병이 일어나는 마이크로스코픽한 오리진이 이제 네트워크의 다이나믹스, 네트워크의 펑션에 잘 되느냐 잘못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중요한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 병이라는 것의 개념 자체를 이제 병이라는 것 자체를 생각해보면 캔서, 뭐 예를 들면 유방암, 브레스트 캔서, 그 다음에 뭐 고혈압, 그 다음에 당뇨병, 우리가 이렇게 개개의 질병의 이름을 이제 부르고, 당뇨병 환자는 그냥 당뇨병 환자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아주 희귀한 유전병이 있으면 그 유전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그 유전병 환자죠. 그렇게 그 병을 이제 독립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어떤 병이 있으면 무슨 과로 가고, 어떤 병이 있으면 무슨 과로 가고, 이런 이제 프로토콜이 잘 정립되어 있죠.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양한 이 몰레큘들, 컴포넌트들의 네트워크에 의한 작용이라면, 그리고 결국에 그 컴포넌트들이 잘못됐을 때 나타나는 이 거시적인 현상이 병이라면, 그 몸속에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나의 병과 다른 병이 서로 연관이 될 수가 있겠죠. 만약에 그 조직적으로 나타내면 어떤 병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는 주인이 하나가 아닐 수가 있는 거고요. A라는 유전자가 잘못돼서 그 병이 일어날 수도 있고, B라는 유전자가 잘못돼서 그 병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유전자가 잘못됐을 때 그 유전자가 어떤 방식으로, A라는 방식으로 잘못되면 1번 질병이 일어나고, G라는 방식으로 잘못되면 3번 질병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유전자가 여러 개의 질병을 일으키는 일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런 것들은 유전학에서는 로커스 비균질성, 이거는 형질 비균질성, 이런 식으로 이제 유전학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제 로지컬하게 이어보면 질병이 어떤 지인을 통해서 다른 질병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인도 질병을 통해서 2번 진과 1번 진과 2번 진이 그 질병을 통해서 연결될 수 있는 거고, 따라서 이 질병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완전히 아이솔레이트 있는 엔티티가 아니고 이 제네틱 컴포넌트를 통해서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질병 바이 질병 공부할 게 아니라 그 질병의 전체 모임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왜냐면 우리 몸이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잘못돼서 나타나는 그 질병이라는 것을 전체 시스템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그 시스템 차원에서 실제로 몸속에 일어나는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또 어떤 언더스탠딩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컨셉에서 시작해서 이제 한 2년 전에 이런 일을 했는데요. 결국에 이런 릴레이션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질병과 모든 진에 대해서 다 모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모았고요. 모았더니 이제 이런 맵이 나왔습니다. 이런 맵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 원 모양을 펴진 게 질병이고, 거기에 조그맣게 네모나게 있는 게 그 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입니다. 보시면 이만큼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우리 전체 질병인데요. 그 질병 중에 거의 한 반 이상, 숫자로 한 반 정도, 3분의 1에서 반 정도 되는 그런 질병들이 somehow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 질병과 요 질병이
색깔이 다르다는 거는 이 질병은 이제 암이고 이 질병은 피에 관련된 암입니다. 피에 관련된 질병입니다. 그것이 서로 완전히 다른 계통에 관련된 질병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유전자, 어떤 공통된 유전자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는 비슷한 네트워크, 비슷한 시스템의 작용,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것과 관련되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 네트워크라는 것, 질병이라는 것이 네트워크를 이룬다 하는 컨셉이 이제 자연스럽게 유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이제 이름 지어서 휴먼 디지즈 네트워크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질병 네트워크. 네트워크에 보시면 이제 다양한 크기의 질병들이 있는데요. 이 크기가 다양하게 있는데 그것이 다양한 개수의, 예를 들어 큰 질병은 이제 여러 개의 유전자가 잘못된 것이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어떤 것들은, 대부분의 것들은 이제 한두 개 정도만 이제 관련이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질병도 보시면 여기서 그러니까 유전자도 큰 유전자와 작은 유전자가 있는데 큰 유전자는 여러 개의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것들이고 작은 유전자는 이제 뭐 한두 개만 알려져 있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도 역시 크기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인체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그러니까 아주 데모크라틱하지가 않고 어떤 유전자는 굉장히 중요한 많은 일을 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유전자는 이제 그 몇 가지 일만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들은 히스토그램으로 보여드린 거고,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한 가지 이제 저희가 이야기해볼 수 있는 것이 왜 그러면은 그 많은 수의 유전자가 관련된 질병이 있는 것이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왜 그 질병은 여러 개의 유전자가 관련되어 있느냐,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그 네트워크가 어떤 펑션을 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 펑션이 잘못되면 특정한 병이 걸린다라고 하면 그 네트워크의 펑션을 만들기 위해서 단 하나의 진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진이 서로 같이 일을 해서 그 펑션을 이제 이뤄낸다는 거죠. 네트워크의 관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뭐 A라는 진이냐, B라는 진이냐, C라는 진이냐, 그것들이 각각이 잘못됐을 때 비슷한 병은 우리가 하나의 같은 병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는 그런 병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커다란 어떤 모듈 같은 네트워크의 펑션에 관련된 질병은 아까 그 네트워크 맵에서 커다란 원음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쉽게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그것을 이제 지금 존재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좀 실증을 해본 것이 다음과 같은 그림인데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시간이 별로 없고, 결국에 그 같은 질병 안에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유전자들이 서로 인터랙션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이제 그런지 아닌지를 저희가 체크를 해본 거고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들이 서로 같이 일을 한다. 이 경우에는 같이 실제로 바인딩을 해서, 몸속에서, 세포 안에서 바인딩을 해서 어떤 작용을 한다 하는 것을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실증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말씀은, 그러면 아까 이제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를 얘기하면서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에서 허브라는 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드렸는데, 허브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허브이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작용을 할 겁니다. 하나는 그 허브이 존재함으로써 이 전체 시스템을 잘 이제 쉽게 연결시켜주는, 한 사람이 여러 명을 알므로써 어떤 그 그룹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할 테고요. 근데 그걸 이제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잘못되면, 그 컴포넌트, 허브이 잘못되면 그 시스템의 펑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겠죠.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역시 초창기에 지금 이제 여기 카이스트 물리학과에 계신 정하은 교수님이 포닥으로 계실 때 어떤 일을 하셨냐면, 그러면 이 생체의 분자 중에, 단백질 분자 중에서 다른 단백질 여러 개와 상호작용을 하는, 다른 단백질 여러 개와 이렇게 서로 붙을 수 있는 그런 단백질이 있다면, 그 단백질이 잘못되면 아마
그 오거니즘, 그 개체의 생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아주 미개한 효모, 이스트에 대해서 그런 하등 생물에 대해서 실제로 그렇다라는 것을 이제 밝히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림이 그 프로틴이 가지고 있는 인터랙션의 수, 다시 말해서 디그리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프로틴이 이센셜한 프로틴일,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 죽게 되는 그런 프로틴일 그런 퍼센티지가 이렇게 높아진다는 거죠. 저희 테스트는 이제 인간에 대해서도 그렇겠느냐. 인간이 지금 한 2만 개 정도 유전자가 알려져 있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단백질들이 알려져 있는데, 그리고 단백질들이 어떤 단백질과 서로 상호작용하는지가 알려져 있는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똑같은 아이디어가 그대로 적용이 되느냐. 특히 저희가 관심 있는 것은 질병에 관련되어 있는 유전자에 대해서 그렇게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테스트 해봤는데, 사람은 이제 아무래도 미생물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까 그 미생물에서 했던 치사 유전자, 그 유전자가 없으면 죽는 그런 유전자와 그 유전자가 잘못했을 때 죽지는 않지만 병에 걸리는 그런 유전자, 그 두 가지를 이제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치사 유전자인, 이센셜한 유전자, 필수 유전자라고 부르는 것들은 아까 그 이스트에서 나왔던 결과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디그리가 높을수록 치사 유전자의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색깔로 나타내는 것들은, 질병에 관련된 유전자입니다. 특히 이 초록색이 유전병에 관련된 유전자인데요.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디그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높아져도 특별히 유전병을 만들어내는 유전자의 확률이 퍼센티지가 높아지지 않고 데이터가 얘기하는 살짝이지만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건 왜 그러느냐? 이건 유전병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유전병이라는 건 말 그대로 유전이 되는 거죠. 유전이 되려면 그 병을 가진 사람들이 태어나서 자손을 낳아야 됩니다. 태어나서 자손을 낳으려면 당연히 살아남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유전병을 만들어내는 유전자라는 거는 살아남는 데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유전자여야만 유전병을 만들어서 유전병이 이 포퓰레이션 내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유전자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전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생명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그런 유전자일 가능성이 더 높을 거다라고 이제 저희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치사 유전자는 이런 녀석들이고, 발이 여러 개가 달려있는 질병 유전자는 한두 개밖에 없는 그런 녀석들일 것이다. 질병 이야기, 그래서 이런 질병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고요. 한 가지 더 이제 또 휴먼 다이나믹스라는 것을, 인간이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 패턴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그 패턴이 얼마나 복잡하고, 그 복잡함에는 불구하고 어떤 그 레귤러한 패턴들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최근에 한 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갖는 질문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타임 시리즈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타임 시리즈냐면, 어떤 사람이 또 특정한 일, 예를 들면 이메일을 보내는 것, 이메일을 보낼 때마다 이렇게 타임틱을 탁탁탁 찍은 그런 이제 타임 시리즈가 있다고, 두 개의 타임 시리즈가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패턴이 더 일반적인 패턴일 것인가, 또는 이런 패턴이 더 일반적인 패턴에 가까울 것인가 라는 이제 질문을 이제 내려볼 수 있죠.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살펴본 결과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갑자기 일을 많이 하다가 한참 안 하다가, 또 갑자기 일을 하다가 한참 안 하다가, 이렇게 버스티하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 그럼 이게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메일 때 국한된 이야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살펴본 결과, 이메일을 보내는 것, 그 다음에 도서관에서 책 빌리는 것, 그 다음에 웹페이지 보는 것, 그 다음에 전화 거는 것까지 보면, 이렇게 어떤 순간에 갑자기 일을 막 하다가 안 하다가, 갑자기 일을 하다가 안 하다가, 이런 패턴이 유비쿼터스하게 일어나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캐릭터라이즈 하기 위해서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보냐면, 이 공백기, 한 일을 하고 그 다음 일을 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그 시간은 인터 이벤트 타임 또는 웨이팅 타임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그 일의 분포를 이제 재봤더니 역시
이 로그 플러시고요. 파월로가 이렇게 나옵니다. 데이터가 아주 깔끔하진 않지만, 파월로가 나오죠. 역시 이제 파월로가 나왔기 때문에 또 통계물리 하는 사람이 이제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질문점이, 보시면, 생각해보면, 어떤 분들은 이메일을 굉장히 많이 보냅니다. 하루에 뭐, 수십 통도 보낼 수 있겠죠. 뭐, 보내는 분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뭐, 기껏해 하루에 뭐 한 서너 통 정도 보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서로 다른 사람의 어떤 특정한 일을 하는 액티비티 패턴을 보면, 이렇게 별로 일을 안 하는 분이 있고, 굉장히 일을 익스텐시브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을 때, 이렇게 다양한 패턴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이 안에서 어떤 뭐 히든 오더, 히든 질서를 찾아낼 수 있겠느냐 하는 이제 질문을 저희가 내려볼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그것을 이제 접근하는 접근하는 그런 시각 중에 방법 중에 하나를 제공하는 것이 이 통계물리에서 스케일링이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스케일링이라는 게 이제 통계물리에서 언제 이 얘기가 나오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물이 얼음이 되고 물이 이제 수증기가 된 그런 상전 현상에서 딱 그 상이 변하는 그 포인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뭐 니온 가스를 보건 또는 메탄 가스를 프로판 가스를 보건 뭐 일산화탄소 가스를 보건 서로 다른 분자로 이루어진 그런 가스들이죠. 그 가스들이 똑같은 어떤 비헤이비어, 똑같은 펑션으로 디스크라이브 되는 비헤이비어를 보인다. 그것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그게, 무조건, 아주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시스템을 기술하는 변수들, 여기서는 이제 그 밀도와 온도인데요. 그 상전이가 일어나는 상전이 근처에서 밀도와 온도인데, 그것들을 적절하게 스케일을 다시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뭐, low sub C, 그 다음에 P sub C라는 것으로 스케일을 잘 해주면 서로 다른 시스템이 똑같은 어떤, 펑션으로 잘 기술이 된다. 마찬가지로, 이 그림은 이제 쇠가 자석이 되는 그런 트랜지션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물질로 이루어진 그런, 자석 물질들의 이 상전 현상이 역시 우리가 잘 스케일을 하면 지금 템퍼처를 스케일하고 그 자석이 얼마나, 자석의 세기를 이제 다 스케일을 하면 이제 똑같은 펑션으로 이제 스케일이 된다 하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스케일링 펑션은 중요한 것은 이제 스케일링 펑션이고 스케일링 펑션은 이 시스템의 그 디테일에 관계없이 유니버설하고 이 스케일링 펑션을 결정하는 것은 그 시스템의 굉장히 중요한 베이직 프로퍼티 예를 들면 그 시스템이 어떠한 디멘전에 존재하느냐, 이게 3D에 존재하느냐, 2D에 존재하느냐, 그 다음에 그 시스템이 어떤 시메트리를 갖고 있느냐, 얘가, 예를 들면 뭐, 이 거울의 대칭이 시메트리가 있느냐, 아니, 업다운 시메트리가 있느냐, 그 시메트리, 이런 아주 펀더멘탈한 시스템의 프로퍼티에만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가 이제 통계물리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이렇게 굉장히 다른 액티비티 레벨을 갖는 사람의 행동 패턴의 이 액티비티 레벨을 어떤 다른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로 다른 액티비티 레벨을 갖는 인디비주얼들의 이 비헤이비어가 어떤 적절한 스케일링에 의해서 하나의 펑션으로 이해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고 그것의 이제 결과가 뭐 그렇다라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사람이 이메일을 보내는 그런 시퀀스에 대해서 원래는 이렇게 아주 막 퍼져 있던 이런 데이터인데 이 심볼이 다른 것은 그 사람이 이제 평균 하루에 몇 개를 보내느냐 하는 아까 그 액티비티 레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적절하게 스케일링을 했더니 이렇게 하나의 컵으로 모이게 되고요. 전화 거는 것도 마찬가지로 뭐 이랬던 것이 이렇게 모으면 이렇게 되고 이런 이제 이런 스케일링이 휴먼 액티비티에 대해서 존재한다. 굉장히 어떤 사람은 일을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하지만 그 사람들의 그 패턴, 그 액티비티 레벨 안에서 어떤 식으로 그 사람들의 액티비티가 분포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이해를 할 수 있다. 스케일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이제 저희가 발견했고,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런 스케일링, 이런 아주 간단한 스케일링이
그런 휴먼 액티비티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이 텍스트에 알파벳 레터 A, B, C, D 그 레터가 등장하는 그런 인터벌 A가 몇 번 만에 등장하고 또 몇 번 만에 등장하고 하는 것들 A, B, C, D 우리가 잘 알고 있죠. E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뭐 그에 비해서 X나 뭐 W 그런 것들은 굉장히 적게 나타나죠. 그래서 A, B, C, D, 뭐 D까지 해보면 굉장히 다른 패턴을 보이지만 그것들을 적절하게 스케일링을 하면 하나의 커브로 잘 기술이 된다 하는 이제 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지진이 일어나는데 지진이 일어나는 시퀀스에서 한 지진 같은 장소에 한 번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 지진이 일어날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리느냐 하는 것의 분포도 우리가 뭐 캘리포니아에서 쟀느냐 아니면은 이 일본 쪽에서 쟀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나지만 잘 스케일링을 하면 하나의 펑션으로 기술이 된다 하는 이런 스케일링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피지컬 시스템, 머티리얼 시스템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런 휴먼 시스템, 나아가서는 아주 굉장히 다양한 자연적인 시스템 또는 인공적인 시스템에서도 나타나는 어떤 히든 오더의 그런 게이지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최근에 알게 됐고요. 스케일링 펑션이 시스템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 바로 이제 하나 예를 보여드릴 텐데요. 그 다음에 이제 보여드릴 예가 이제 오늘 이제 제 제목에서 뭐 바이올로지, 메디슨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조금 이제 그런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요. 다음에 보여드릴 요 데이터 아까 보였던 요 시퀀스, 이 시퀀스가 사실은 뭐였냐면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가는 그런 타임 시퀀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요때 병원에 한번 갔었고 한참 안 가다가 또 병원에 갔고 이 사람은 뭐 허구한 날 병원에 가고 네, 그런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역시 이제 이 경우에도 이렇게 뭐 굉장히 많이 가는 사람, 굉장히 많은 사람이나 적게 가는 사람이나 스케일링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의 펑션으로 디스크라이브가 된다. 이런 스케일링이 이런 헬스케어에 대한 액티비티 패턴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관측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스케일링 펑션이 그럼 얼마나 유니버설하냐. 스케일링 펑션이 여기서 우리가 잘 이 시스템을 들여다보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중요한 팩터가 뭐냐라고 하면 그 사람이 무슨 병 때문에 병원에 갔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예를 들면 알츠하이머 때문에 병원에 간 것만 이제 모아서 그 시퀀스를 보고 암 때문에 간 것만 모아서 그 시퀀스를 보고 뭐 감기 때문에 간 거 시퀀스를 보고 이렇게 나눠서 보면 각각에 대해서 스케일링은 이제 자체는 다 어느 정도 되는데 보시면 예를 들면 이 플루에서 나온 거하고 이 당뇨병, 다이아베티스에서 나오는 것들은 굉장히 다른 펑션을 뽑은 것 같죠. 이런 스케일링 펑션이 다른 형태를 갖고 그렇다면 이 스케일링 펑션이 다르다는 이 스케일링 펑션의 모양이 이 질병이 어떤 캐릭터를 갖는가, 이 질병이 갖는 그런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그러니까 질병이 무엇이냐가 이 스케일링 펑션의 폼을 이제 컨스트레인하는 그런 작용이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밝혀내야겠지만요. 하는 그런 생각을 저희가 하게 됐고, 뭐 그것을 이제 아주 간단하게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질병을 이제 좀 클래시파이 해보기 위해서 그 시퀀스가 얼마나 벌스티하냐, 얼마나 막 병원에 가다가 한참 안 가다가 막 병원에 가다가 한참 안 가다가 그러느냐. 그 다음에 여기서 M이라는 것은 얼마나 그 시퀀스가 프리딕터블하냐. 우리가 그 전번에 뭐 예를 들어 한 달 후에 병원에 갔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병원에 가는 데까지 그것이 뭐 한 달 될 것이냐 아니면 한 달 뭐 전혀 프리딕트 할 수 없는 어떤 그 시퀀스에 메모리가 있느냐 없느냐, 코릴레이션이 있느냐 없느냐를 매저를 가지고 봤더니 대부분의 이제 크로닉 디지즈들이 이렇게 한 곳에 모이는 반면에 캔서나 플루 같은 것은 서로 그것들과 다른 그런 기작을 보여서 이제 저희가 여기서 모여있는 것들을 보면 아까 스케일링 펑션이 훨씬 이제 비슷한 모양을 갖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해서 우리가 이 크로닉 디지즈나 아니면 이제 굉장히 이제 캔서, 그 다음에 그냥 시즈널하게 걸리는 이런 플루 같은 것들이 서로 이제 다른 이 컨스트레인트를 줘서 그것이 이제 스케일링 펑션의 모양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좀 더 이제, 또 이해하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한 가지 더 준비했는데, 뭐 예상대로 시간 관계상 그것까지 이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이제 결론으로 가서, 말씀드리자면, 복잡계, 굉장히 다양한 세상에 복잡계가 있고 그 안에 굉장한 비균질성과 굉장한 다양성과 굉장한 이제 특수성이 있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걸 제대로 모델링하자니 굉장히 너무너무 복잡해지고 하지만 뭐 적어도 그러니까 프랙티컬한 관점에서는 그 다양성들을 다 고려해서 모델링을 하고 예컨대 사회학에서 하는 에이전트 베이스드 모델링이라든지 아니면 이 바이오피직스에서 하는 아토믹 시뮬레이션, 그 몰레큘 프로틴을 구성하고 있는 아톰들을 다 하나하나 고려하고 그 아톰들 사이에 그 피지컬 인터랙션을 다 하나하나 고려해서 그런 뉴턴 운동 방정식에서 시작해서 그 복잡한 몰레큘의 비헤이비어를 피직스를, 바이오케미스트리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 좀 더 이제 볼스아이 뷰의 관점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어떤 보편성과 질서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탐구하는 것이 이제 저희 통계물리 하는, 특히 물리하는 분들의 이제 관심사고, 미약하게나마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하지만 아직 뭐 갈 길이 먼 것 같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기존의 통계물리학의 도구들, 통계물리학에서 머티리얼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사용했던 도구들, 뭐 네트워크, 스케일링, 그다음에 뭐 프랙탈, 시간이 안 돼서 못 보여드렸지만 프랙탈 같은 것들을 이제 이용하고 있는데, 물론 뭐 수학이나 통계학, 전산학, 제어공학 그런 쪽에서 시스템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곳에서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이제 저희도 이제 공부하고 있고, 그것들이 이런 이 세상의 복잡한 세상의 보편성과 질서를 우리가 찾아 나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생명현상, 인간활동, 사회동력학, 경제 시스템 그런 것들이 다 대상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남은 과제는 결국에 이제 이 보편성과 질서를 찾겠다는 거고, 우리가 뭐 너무 원장히 꾸밀 수 있지만 마치 물리학과에서 항상 얘기하는 theory of everything을 찾듯이, 입자물리에서 theory of everything을 찾듯이 저희는 이제 laws of complex system 또는 theory of complex system, the theory of complex system을 찾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어떤 예측을 할 수 있는, 복잡계에서 일어날 현상들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이론을 만들고 싶은 거고, 여기서 이제 보여지는 것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발전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발전해 가야 된다면 좀 더 잘생겨져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분은 누군지 많이들 이제 아시겠죠? 아이작 뉴턴이고요. 이분은, 여러분들 그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던 케플러 법칙의 그 요하네스 케플러입니다. 이분은 그분의 이제 스승이신 타이코 브라헤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천체 관측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이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매일 뭐 쉬지 않고 관측을 해서 데이터를 얻어내셨어요. 그리고 그 나름의 이론을 만드셨죠. 지구가 세상의 가운데 있고 우주가 지구를 돌고 있다. 물론 이제 나중에 틀린 이론이라고 밝혀졌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분의 이제 한 중요한 포인트는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이제 시스테매틱하게 축적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없었다면 나중에 이제 케플러의 1, 2, 3법칙이라는 이제 아주 간단한 그 아름다운 천체 운동에 관한 법칙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뭐 불가능하진 않았을지 모르지만 이제 시간이 훨씬 지연이 됐겠죠. 뭐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뉴턴의 이제 중력 법칙 그리고 뉴턴의 운동 법칙을 통해서 사실은 그것이 왜 케플러 법칙이 성립을 해야 하는지, 어떤 경험적인 법칙이 아니라 그것이 왜 우주의 근본 원리에 의해서 성립이 되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복잡계 연구가 어디 위치에 있느냐? 우리가 가고 싶은 것은 이제 아이작 뉴턴까지 가고 싶은 거지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마 요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케플러까지도 가지 못한 것 같고, 데이터를 막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데이터가 나오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그 데이터에서 찾아냈다고 생각하는 이제 보편성이나 질서들을 이제 수집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 거죠. 그것이 이제, 케플러의 법칙처럼 맞는 것이 될지, 아니면, 타이코브라헤의 이론처럼 나중에 이제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한 것일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만큼 오퍼튜니티가 많이 열려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뭐, 수학하시는 분들이지만, 마음을 열고 보시면 세상에 굉장히 챌린징한, 그런 일들이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열린 마음에, 그 다음에 이 다양한, 프레시한 아이디어가 많이 요구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오늘 꼭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도, 이 수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런 세상의 복잡한 현상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그것의 보편성과 질서를 이해하는데,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에 기여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